제가 겪었던 사건 중에 제가 좀 어떤 사랑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뻔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어요. 해외로 이주해서 사시는 한국인 커플이셨는데요. 남편분께서 20년 결혼 생활 중에 이상 바람을 피셨던 거예요. 한국으로 오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 사건 그리고 상간자 사건을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람의 증거를 확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때 증거로 가져오시면서 이상했던 정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핸드폰을 자꾸 원래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비밀번호가 생겼다든지, 혹은 배우자랑 원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혹은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밤에 자꾸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1차적인 징후로 많이 나타나서 이때부터 조금 의심을 하셔가지고 증거를 포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긴 한데, 갑자기 금요일이나 주말에 출장이나 회식이 자주 잡히는 경우, 지금 아직 시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회식이나 지방 출장이 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이 많으신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수입은 안 늘고 이제 이렇게 일만 자꾸 느는 경우, 혹은 좀 알 수 없는 모종의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게 되시면 상대한테 좀 지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좌를 파거나 별도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바람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내한테 자꾸 숨기는 게 많아지거나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바람의 좀 징후들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을 좀 숨긴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기는 하고요. 스킨십을 좀 예전보다도 더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남편분들께서는 조금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내 부인이 요즘에 나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내분께서 아이를 케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외도를 하게 되시면 자녀에 대한 케어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바람의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이게 정말 직장 일이 바빠서나 혹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꼭 바람의 징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통계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게도 직장 내 불륜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내 불륜이 참 슬픈 건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악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들까지 이 바람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회식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때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어서 증거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 회식이거나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었는데 이제 바람인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이외의 장소로는 전통적으로는 동호회라던가 동창회 같은 장소들이 있고요. 요즘 또 신흥으로 떠오르는 장소 등에서는 오픈 카톡방, 그리고 일종의 소개팅 앱 같은 앱을 통한 만남들도 옛날보다 좀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공유가 된 건데, 일정한 키워드를 넣으면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혼자들이 모이는 방들이 있고요. 그런 곳들에서 자기가 서로 기혼자인 걸 아는 상태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방들이 이제 생겼고, 그런 것들은 또 익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거 잡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은 카톡방을 통해 수집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만남 현장을 이제 포착함으로써 증거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이제 역대급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불륜의 정도가 되게 강한 경우거나 배우자의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가 되게 큰 걸 이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사건 중에 제가 좀 어떤 사랑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뻔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어요. 해외로 이주해서 사시는 한국인 커플이셨는데요. 남편분께서 20년 결혼 생활 중에 10년 이상 바람을 피셨던 거예요. 한국으로 오가면서. 그래서 부인분께서는 이걸 되게 나중에야 알게 되셔서 너무 큰 배신감에 이제 소송을 이제 거셨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20년의 결혼 생활 도중에 10년 이상 바람을 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랑은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으신데 그 상간녀랑은 막 뭐 한국을 포함해서 좋은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좀 배신감이 있고 좀 충격적인 사건이 저한테는 좀 역대급 사건이고, 또 하나 또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서로 가정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바람을 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불륜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자녀가 있고 한 8년에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쯤에 좀 이혼 상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이제 상담 문의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한 50건 정도 뭐 그 이상 정도 이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사건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 사건의 특징은 상담을 했을 때 바로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사 사건처럼 막 바로 구속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시다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8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 그리고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좀 다닐 무렵, 이때가 좀 한 그룹이 있고요. 또 이제 아예 자녀가 좀 성년이 되었을 때, 자녀가 딱 2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혹은 자녀들이 먼저 엄마 혹은 아빠 나 때문에 참고 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혼을 오히려 자녀 쪽에서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경우로는 이제 자녀가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한 10년 차 정도의 그룹이 있고요. 20살 정도가 됐을 때 이쯤 되면 부모님 나이도 한 50대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할 때 저의 약간 원칙이 있다면, 접수를 하면 되게 최대한 빨리 소장을 써서 드립니다. 왜냐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이제 서로 다시 화해하고 다시 같이 사시는 경우도 사실 꽤 많고요. 그 다음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다가도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혼이 끝난 후에도 재혼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혼을 강권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미안하신지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저한테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혼을 권유하거나 강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도 다시 법률혼을 하기보다는 좀 사실상 동거처럼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동거의 경우에는 또 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결합을 하시고 나서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십니다. 저한테 오시는 건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라서 보통은 동거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 저를 두 번 찾는 고객님들은 별로 없으시다. 네.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걸 발견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당장 상대방 배우자를 추궁하게 되면 사실은 좀 법적인 다툼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로 간다는 건 결국 판사님의 판단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는 그 세계에 가는 거잖아요. 판사님은 말을 믿지 않고요, 증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바람 핀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막 화를 내게 되면 사실은 배우자가 증거를 다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거를 협의가 아니라 재판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된다. 가능하시다면 알게 된 사실 자체를 들키지 말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소장을 보내면서 이제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게 법률적인 대응으로는 가장 좀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편 혹은 부인이 이제 외도를 했던 증거들 있잖아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혹은 뭐 블랙박스, 혹은 이제 내비게이션에 있는 기록들,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불륜 증거고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면 출입했던 그 앞에 CCTV 혹은 들어가는 사진,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증거들이 확보가 된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것과 이런 것 없이 그냥 단 한 건의 증거,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 말, 이 정도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이제 변호사가 드라마에서는 막 엄청 적극적으로 막 증거를 같이 수집해 주잖아요. 사실 현실에서 변호사는 그런 일을 같이 해주지는 않고요. 변호사는 수집해 오신 증거를 토대로 이제 판사님한테 쓸 수 있는 그 소장을 증거와 함께 잘 작성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혼자 선에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확보해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쓰시는 차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같은 거 사실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법 영역에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오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사립탐정을 쓰셔가지고, 탐정은 요즘에 이제 다시 합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합법인 영역에서 이제 증거를 수집해 오셔서 저희가 그걸 증거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설령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해도 이 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막 문 따고 들어가서 막 사진 찍어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
취득했던 게 나중에 별도의 고소나 별도의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저는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이러한 리스크를 알려드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채집할 때 오히려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상간녀나 혹은 상간남의 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훔쳐보는 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복도, 아파트 복도나 현관도 주거침입의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막 복도에서 서성거리면서 범죄의 목적, 그러니까 몰래 훔쳐보거나 때릴 목적으로 그 집에 가게 되면요. 주거침입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민사 가사에서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좀 위험한 행위가 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수집한 증거를 상대방 회사에 뿌린다던가 막 아파트 단지에 붙여요. 이거는 또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주거침입, 명예훼손 혹은 내 배우자나 상대에 대한 폭행, 상해 혹은 욕설을 하는 모욕 이런 범죄들이 연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양육권이랑 친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건 양육권 다툼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한테 항상 이런 형사적 리스크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차라리 증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주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일단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 없는 사람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서 이제 이혼 소송이 만약에 시작이 됐다면 이긴다라는 것의 개념 정의가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은 별도예요. 재산 분할은 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이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좀 이 결혼의 파탄에 책임이 더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더 많이 받아갈 여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뭐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 5대5로 나눠지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재산 막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별도다. 저는 첫 번째는 여자들의 경제력이 향상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사회의 구조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그 즉시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제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이혼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문화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으면 이혼남 혹은 이혼녀라고 낙인이 조금 찍혔던 것이 오늘날에는 뭐 돌싱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드라마 주인공들도 돌싱인 경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차원이었으면 이제 개인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싸움이 되게 좀 심해져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보통은 좀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어릴 때가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독박 육아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한쪽이 좀 산후 우울증이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연애만 하고 결혼 초창기랑은 다른 갈등들이 좀 불거지기 때문에 이 경우들에 있어서도 젊은 분들은 좀 이혼을 많이 결심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역시나 외도인데요.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좀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초장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젊은 분들은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통화를 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자꾸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형사사건 쪽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마약을 접하게 되어서 결국은 좀 중독에 이르르는